그리고 1897년에 출범한 대한제국 정부가 새로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바로 인천에서 들어오는 관세 수입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제국의 여러 석조전도 짓고 굉장히 많은 근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을 때 평등이냐 불평등 조약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은 관세 부과권을 누가 지느냐에 있는데, 당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관세 부과권은 조선 정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보다 먼저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했던 일본은 관세 부과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불평등 조약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 조항에 대한 얘기가 그때 없었는데 그럼 그게 바로 일본이 쥐고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관세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것은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 개항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과 조선은 오랫동안 통상을 맺어왔는데 그 통상은 일본을 먹게 살게 해주는 그 시혜의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관세가 필요하지 않는 정근대적인 방법이 있었고 그것이 유지된다고 조선 정부는 봤던 거죠. 그래서 관세 조항이 없었지만 그로부터 6년 뒤에 만들어진 조미수호 통상에서는 확실하게 일본이 미국과 맺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사 재판권도 조선 정부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883년에 미국이 공사관을 도성안에 설치하면서 곧이어서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일본도 도성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이 도성안에 자리를 잡은 것이 경운동, 지금의 천도교 중앙회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은 들어오자마자 다른 서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2층짜리 목조 서양식 건축 공사관을 짓습니다. 일본은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건물이 갑신정문으로 불타버립니다.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본 공사와 직원들은 일본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시점에 일본이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공사관을 여는데, 공사관을 어디다 넣냐? 똑같은 장소에 여는 것이 아니라 남산 자락에 엽니다. 남산 자락에 연다라는 게 뭘까요? 저기는 산속입니다. 세상에 외교를 하러 들어온 공사관이 도심 한복판에 공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신변의 위험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직 조선 정부에서 일본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청나라한테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이 드디어 한반도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남산에 있었던 공사관과 영사관 중에서 일본이 시내 한복판에 한 기관을 내보냈는데, 상식적으로는 외교를 담당하는 공사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공사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이 내려옵니다. 공사관 여전히 산속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직도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힘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얻었던 요동반도 같은 것의 논란을 삼국간섭으로 고스란히 뺏기기도 하죠. 사실은 일본은 저 시내 한복판,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할 때 일본 영사관 저 자리에 지은 건물이 저 위에 보이는 서양 고전주의 건축의 건물입니다. 굉장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경제적 능력으로 보면은 일본이 당시 조선 정부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공사관이 못 내려왔던 거예요. 저 이야기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한동안 조선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점점 조선에 대한 힘의 우위나 영향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개항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에 힘이 있어서 강제 개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도시화 건축의 변화, 개항의 순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국이 도성 안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공사관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도시의 중심인 건 맞는데,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대접을 해준 것 같은데 대로에도 면하지 않았고 중로에도 면하지 않았어요. 저게 뭘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는 하늘색 것은 군용입니다. 군용에 둘러싸여지기까지 해요. 저 이야기는 조선 정부가 미국을 충분히 대접은 하지만 진짜 미국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나라일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감시가 가능한 땅을 공사관 땅으로 준 거죠. 충분히 친절을 베풀지만, 배려를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보겠다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조선 정부의 태도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굉장히 근사하고 신사적인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대사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상대 국가로부터 자신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빼내는 거죠. 상대 국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빼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미국 공사관의 역할이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조선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저게 언제까지 우리한테 잘해줄까? 이게 궁금하죠. 전체적으로 국력은 미국이 세지만 만약에 수가 틀리면은 조선 정부는 미국 공사관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 본국에 지원 요청하기는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많은 군사력을 대동할 수도 없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저 정동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곳일까? 정치하기 좋은 위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동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옆에 서소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여차해서 문이 막히면은 월담을 해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위치가 정동이죠. 그렇다면 유사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정치적인 외교가 가능한 정동이라는 땅은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미국과 조선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는 곳에서 미국 공사관이 자리를 잡았고 그 터에 서양 여러 나라들이 다 모이다 보니 정동은 외교타운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을 출범시킨 고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우리를 식민 지배한 일본은 고종을 무능하다고 얘기했고 대한제국은 망조든 나라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놨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도시와 건축을 보다 보면 또 동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소개된 서양 사람 말고 조선 정부가 컨택하면서 관계 맺었던 그런 서양 여러 나라의 기록을 보면 고종은 굉장히 영민한 군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나머지 경복궁, 경희궁, 그다음에 창덕궁과는 달리 덕수궁은 산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정전인 중화전 외에도 서양식 건물을 정전으로 삼은 궁궐입니다. 저러한 건물을 정전으로 삼은 것은 석조전을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 국가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그런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이러한 고종이 과연 어떻게 무능한 군주로 폄하받고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사실은 무능한 군주 프레임은 식민사관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식민사관의 시작점에 아관파천이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아관파천을 어떻게 배웠냐?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피난간 치욕스러운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그 범인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이를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못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외교라는 것을 알았던 고종은 자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했죠. 그 파트너가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아시아 끝까지 왔고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타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서양 여러 나라들, 특히 영국으로 견제를 받을 때 영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일본의 적인 러시아, 일본을 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의 적은 친구라서 러시아는 힘을 합칠 만한 거죠. 그래서 아간으로 파천을 한 것은 당시의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겁함이 아니라 외교상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아관에서 머물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문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독립문의 건설,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궁궐의 이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아관에 있었거나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출범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재필이 독립문을 세웠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독립문은 서재필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서재필을 중용하고자 했던 고종이 세운 독립문입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의사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독립신문을 영자지를 만들 때 서재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한 독립신문의 영자지에 서재필이 뭐라고 쓰냐, 독립문의 건설은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인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청나라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지었다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독립이 우리가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서양 여러 나라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 식민지로 독립이 아니라 홀로 선다, 우리는 자주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이니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라는 그런 선언이 저 독립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독립문을 지을 때 저 건물을 짓는 시드머니는 왕실에서 됐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십시일바로 모금한 돈으로 지었죠. 그래서 독립문은 서재필의 독립문이 아니라 사실은 고종의 독립문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실제 독립문을 짓기 직전에 이미 영문문은 철거된 상태였었고요. 영문문을 철거했을 때는 독립문은 당시에 없었어요. 처음에 두 사이 간격에 1년 반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했다라고 배웠던 학교에서의 교육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이 아관에 가 있을 때 189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관에 가 있을 때 독립문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우리가 조선이 근대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첫 행보를 독립문의 건설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했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공원의 건설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서양에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산업혁명 없이 근대 사회로 접어들었던 조선이 도시의 공기가 나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 대규모 공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원을 만든 것은 뭐냐? 당시에 미국 공사관에 근무했던 박정영이나 이채영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양에 가보니까 근대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공원과 광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서려면은 그러한 근대 국가의 도시 장치인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위생을 확보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바르게 펴고 그다음에 오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 도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도 하는데요.
무화 건물을 철거할 때 남대문에 방을 붙입니다. 남대문에 방을 붙일 때 무화 건물을 철거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은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 기사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왜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무허가 건물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주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왕조국가에서 현대의 민주공화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를 출범시킬 준비를 했던 고종이 아관에서 놀고 지내지 않았고 내각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가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반듯하게 길을 넓히고 거기에 최초의 대중교통인 전차도 놓고 이러면서 점점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경복궁에서 외교타운 정동에 위치한 정동 한복판에 덕수궁을 중건해서 만들면서 서울의 도시 구조는 바뀌게 되는 거죠. 경복궁 앞과 보신각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구조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공간 구조 체계로 재편된 상태에서 대한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의 중심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죠.